황영웅 팬들이 보는 유튜버들의 편향적 보도에 대한 시각. 일부.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이후 많은 팬들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도 위화감이었습니다. 그 위화감의 정체는 단순히 비판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비판 그 자체는 공인에게 당연히 따르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판의 방식과 구조였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콘텐츠들은 사실 전달의 외피를 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정보가 선택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사실보다 앞서는 결론. 많은 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결론이 사실보다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제목에서 이미 낙인이 찍혀 있고 썸네일에서는 감정을 자극하는 문구가 사용되며 영상 내용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장면만 반복 재생됩니다. 이 과정에서 맥락은 종종 생략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언제의 일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제거되면 사실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팬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느껴질까? 그 질문의 답은 정보의 배열 방식에 있습니다. 2. 반론의 부재 혹은 형식적인 언급. 객관성을 갖춘 보도나 평론이라면 최소한 다른 시각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반론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이런 식입니다. 팬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싸고 있지만 이런 표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대부분 그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반박하는 구조입니다. 즉, 반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론을 약화시키는 장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설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틀렸다는 결론만 반복하고 있구나. 이때부터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프레임 형성으로 인식됩니다. 3. 클릭수와 정의 사이의 거리. 팬들이 가장 씁쓸함을 느끼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일수록 조회수는 높고 논란이 클수록 영상은 더 자주 업로드되며 갈등이 지속될수록 채널은 성장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팬들은 묻게 됩니다. 이 비판은 정말 공익을 위한 걸까? 아니면 논란이 계속되어야만 유지되는 콘텐츠일까? 이 질문은 황영웅 개인을 넘어서 유튜브 평론 생태계 전체에 대한 의문으로 확장됩니다. 비판이 상업적 동기와 결합되는 순간 그 비판은 날카로울 수는 있어도 공정하다고 느껴지기 어려워집니다. 4. 팬들은 맹목적 옹호자인가? 일부 유튜버들은 황영웅의 팬들을 현실을 보지 않는 집단, 이성을 잃은 옹호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팬들 내부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으며 동시에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팬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버리는 순간 대화의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팬들이 가장 서운해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설명하고 싶었는데 설명할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2부. 황영웅을 둘러싼 일부 유튜버들의 편향적 보도는 특정 개인의 악이나 편견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구조가 문제다. 바로 그 구조적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알고리즘은 균형보다 체류 시간을 선택한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정확함이나 공정함을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댓글, 좋아요, 공유. 즉, 사람을 오래 붙잡아두는 콘텐츠가 선택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 충격, 배신감, 도덕적 우월감 같은 감정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된다. 정말 충격적인 진실. 이런 감정은 사람을 영상 앞으로 다시 불러옵니다. 반면, 맥락 설명, 반대 의견 소개, 회복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런 내용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알고리즘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차분함보다 단정함을, 균형보다 공격성을 선택하라. 평론가와 유튜버의 역할 혼동. 문제는 많은 유튜버들이 스스로를 기자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며 동시에 둘 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분리할 때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 말하고 영향력이 커지면 공익적 고발을 자처합니다. 이 모호한 위치는 책임을 흐리게 만듭니다. 전통 언론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 사실 확인, 반론권, 정정 보도는 생략되기 쉽고 그 공백을 강한 어조와 확신에 찬 말투가 대신합니다. 팬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의견이라기엔 너무 단정적이고 보도라기엔 검증이 부족하다. 3. 논란은 지속될수록 이익이 된다. 유튜브 생태계에서 논란은 해결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소환될수록 가치가 커지는 자산이 됩니다.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 재생산. 이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책임을 지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요소는 클릭수에 크게 기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사건은 이미 멈췄는데 유튜브 안에서는 영원히 현재형이다. 이때부터 보도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이미지의 고착으로 작동합니다. 4. 중립은 조회수가 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콘텐츠는 만들기 어렵고 만들어도 눈에 띄기 힘듭니다. 제목이 약해지고 댓글 논쟁이 줄어들며 알고리즘 추천에서 밀려납니다. 반면 한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진 콘텐츠는 명확한 적과 아군을 만들어냅니다. 이 채널은 믿을 수 있다. 속 시원하게 말해준다. 이 신뢰는 사실의 정확성보다 정서적 동조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일부 유튜버들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공정하지만 주목받지 못할 것인가? 편향되었지만 성장할 것인가? 많은 채널이 후자를 택했고 그 결과가 지금 팬들이 느끼는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3부. 편향적 보도가 가장 위험한 지점은 그 내용이 반드시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분적 사실이 맥락 없이 반복될 때 대중의 인식은 왜곡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일부 유튜브 보도에 대해 팬들이 특히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1. 대중은 전체 이야기를 접할 기회를 잃는다. 유튜브에서 반복 소비되는 콘텐츠는 대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논란의 한 장면을 발췌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고 강한 평가를 더 씌운다. 이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건의 전후 맥락, 시간의 흐름, 당사자의 대응과 변화, 법적 사실적 정리 여부. 결국 시청자는 사건 전체가 아닌 특정 프레임만 반복적으로 주입받게 됩니다. 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제목으로 판단한다. 이때 인식은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2. 의혹이 확정된 사실처럼 작동한다. 편향 보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의혹과 사실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라는 의혹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대중의 인식 속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미 결론 난 일이다. 팬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이유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 사실처럼 고정되는 순간입니다. 한번 굳어진 인식은 정정 보도나 해명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해도 소용없고 설명해도 이미 늦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 낙인 효과입니다. 3. 판단의 주체가 개인에서 여론으로 이동한다. 편향된 보도가 누적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여론이 그렇잖아. 이미지는 안 좋지 않나. 이 순간 판단의 책임은 개인에게서 집단 여론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그 여론이 균형 잡힌 정보 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반복 노출된 한쪽 시각 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팬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누구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 4.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이 지워진다. 사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비판을 허용하는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편향된 보도 환경에서는 이 두 번째 요소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반성은 클릭이 되지 않고 변화는 자극적이지 않으며 성장은 조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남는 것은 언제나 과거의 문제 장면뿐입니다.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 대목입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사라졌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의 감각과 공정성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5. 비판이 검증이 아닌 소비가 될 때 비판은 원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 소비의 대상이 되는 순간 비판은 목적을 잃고 상품이 됩니다. 클릭을 위한 비판, 구독을 위한 분노, 조회수를 위한 단정. 이 구조 속에서 당사자는 점점 인간이 아닌 캐릭터로 소비됩니다. 팬들이 말하는 편향의 문제는 결국 이 지점으로 귀결됩니다. 비판이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정시키는 도구가 됐다. 4부. 편향된 보도의 영향은
결코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당사자 팬덤 대중인식 사회적 기준으로 확산됩니다. 그 파급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당사자는 사람이 아니라 상징이 된다. 편향된 보도가 반복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한 개인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맥락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된 이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징. 이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중립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 반성하지 않는다. 말하면 변명한다. 활동하면 염치 없다. 자숙하면 꼼수다. 즉, 어떤 선택을 해도 부정적 해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미 판결이 끝난 사람처럼 취급된다. 팬덤은 지지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된다. 건강한 팬덤은 음악과 무대, 성장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편향 보도가 지속될수록 팬덤의 역할은 변질됩니다. 응원 해명, 감상 반박, 공감 방어. 팬들은 어느 순간부터 노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왜곡 반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팬덤은 종종 이런 낙인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비판적 사고가 없다. 맹목적이다. 팬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음악과 무대를 사랑했을 뿐인데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3. 침묵하는 다수는 점점 멀어진다. 편향된 보도 환경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중간지대의 목소리입니다. 극단적 비난은 공격받지 않고 극단적 옹호는 또 다른 공격을 부르며 신중한 의견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무언의 동조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왜곡된 인식은 더욱 공고해지고 반대 의견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4. 사회는 판단 중독 상태에 빠진다. 편향된 보도가 일상화되면 사회는 서서히 변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회, 확인보다 결론을 먼저 내리는 사회, 맥락보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회. 이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처벌을 소비하고 있는가? 한 사람을 향한 집단적 낙인은 결국 사회 전체의 정의 감각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법적 판단 이전에 여론이 판결하고 변화 가능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수는 회복이 아닌 낙오로 귀결됩니다. 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이 구조가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공정함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편향된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외로 공정함 그 자체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사실과 비례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이후의 과정도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회는 다음 중 하나로 치닫습니다. 무조건적 용서, 무조건적 배제. 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극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을 인간으로 볼 기회를 원한다. 5부. 편향 보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아니냐?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1. 자유는 면책이 아니다. 유튜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다. 그러나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가진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인물을 다루는 순간 그 발언은 사적 의견의 범주를 넘어 공적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발언의 무게는 언론급인데 책임의 기준은 개인 수준에 머문다. 이 불균형이 바로 팬들이 문제 삼는 핵심입니다. 자유는 주장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다. 비판과 단정은 다르다. 건강한 비판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반면 편향된 콘텐츠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출발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결국 같은 사람이다. 이때 비판은 검증이 아니라 성격 규정이 되고 사실은 분석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팬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단정을 구분해달라는 것입니다. 3. 반론권 없는 비판은 불완전하다.
전통 언론이 최소한 지키려 했던 원칙 중 하나는 반론권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을 들을 기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오류 발생 시 정정. 그러나 많은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굳이 들을 필요 없다. 본질과 상관없다. 이렇게 반론의 통로가 닫히면 콘텐츠는 점점 자기 확신의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팬들이 느끼는 불신은 바로 이 폐쇄성에서 비롯됩니다. 4. 영향력은 공익성을 요구한다. 조회수가 크고 영향력이 큰 채널일수록 그 콘텐츠는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무엇을 남기는가? 문제 해결에 단서를 주는가? 판단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분노와 확신만을 증폭시키는가?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팬들이 말하는 책임은 유튜버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되 그 말이 남길 결과를 함께 고민해달라. 5. 자극의 반복은 결국 신뢰를 소모한다.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는 단기적으로는 조회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라는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과장이 반복되고 맥락이 생략되며 다른 가능성이 배제될수록 시청자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팬들 중 일부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목만 봐도 내용이 예상된다. 이 순간 미디어는 감시자가 아니라 확증 편향의 생산자가 됩니다. 6부. 편향된 보도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유튜버만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닌 시청자, 팬, 플랫폼이 각각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봅니다. 1. 시청자의 역할. 소비자에서 판별자로. 유튜브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존재는 의외로 시청자입니다. 클릭, 시청 시간, 댓글 참여. 이 모든 행동이 알고리즘에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시청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만 보고 공유하지 않기. 단정적인 영상에 즉각 반응하지 않기. 출처 맥락이 부족한 콘텐츠는 비판적으로 소비하기. 이건 검열도 침묵도 아닙니다. 선별적 소비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는 인식도 이와 같습니다. 분노를 클릭하지 말자. 팬덤의 역할. 방어에서 기록으로. 팬덤은 그동안 왜곡에 맞서기 위해 방어적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어는 소모적입니다. 대신 점차 주목받는 방식은 기록과 정리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시간 순서에 따른 변화 기록, 공식 입장과 확인된 내용의 아카이빙. 이 방식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왜곡을 바로잡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공격하지 않는다. 상대를 규정하지 않는다. 사실만 남긴다. 이때 팬덤은 옹호 집단이 아니라 정보의 보관자가 됩니다. 3. 유튜버의 선택. 자극이 아닌 신뢰를 택할 용기. 모든 유튜버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채널들은 이런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완화하고 반대 의견을 함께 소개하며 단정 대신 질문을 던지는 방식.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 채널이라는 자산을 쌓습니다. 유튜버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조회수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를 쌓고 있는가? 4. 플랫폼의 책임. 알고리즘의 중립성 제고. 유튜브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 영상 공유 공간이 아닙니다. 사회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반복적 비방 콘텐츠의 추천 제한, 정정해명 영상의 가시성 확보, 동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 노출.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의 균형을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플랫폼이 침묵할수록 왜곡은 자연현상처럼 굳어집니다. 5. 기다림이라는 선택의 가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 사실 확인을 기다리고,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변화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 팬들이 말하는 정의는 즉각적인 처벌이 아니라 과정까지 포함한 판단입니다. 7부. 황영웅을 둘러싼 편향 보도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한 인물을 둘러싼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회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팬들이 끝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옹호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비판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1. 공정한 비판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팬들이 말하는 공정함은 처음부터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맥락을 살피며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변화까지 함께 보는 것. 즉, 공정한 비판은 결과만 소비하는 판단이 아니라 과정을 존중하는 판단입니다. 한순간의 장면으로 한 사람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팬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입니다. 2. 비판은 가능해야 하지만 회복도 가능해야 한다. 비판이 살아있는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된 사회는 결국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는 사회가 됩니다. 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책임 이후에는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반성 이후의 변화, 자숙 이후의 복귀,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이 모든 가능성이 미디어 안에서조차 언급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정의가 아니라 영구적 배제를 학습하게 됩니다. 3. 사람을 사건으로만 남기지 말아야 한다. 편향된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사건의 이름으로만 남긴다는 점입니다. 노래는 지워지고 무대는 삭제되며 시간은 멈춘다. 팬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단지 한 가수를 지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의 실수로만 기억하는 방식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미디어 감수성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유튜버만을 향한 요구가 아닙니다. 시청자는 더 신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고 팬덤은 더 차분한 기록자가 되어야 하며 유튜버는 더 책임 있는 발언자가 되어야 하고 플랫폼은 더 균형 있는 환경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비로소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5. 결국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다. 팬들이 이긴 이야기를 이어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래하는 한 사람을 넘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공정한 비판이란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